용감한 토크쇼 직설 시작합니다. 먼저 주식시장 상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장현지 아나운서 전해주십시오. 이 시각 시황입니다. 국내 증시가 예상한 대로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쉬는 사이에 뉴욕 증시가 경기 둔화 우려에 급락한 충격이 영향을 주고 있는데요. 현재 국내 증시 양 지수 모두 1% 하락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1%대 하락하며 2,627포인트 가리키고 있고 코스닥도 0.28% 약세 보여줍니다. 764포인트에서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 보시죠. 최근에 지수가 급격하게 오른 만큼 지금 메이저 수급 주체에서 차익 실현 물량들도 출회되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1,400억 원 넘는 매도 우위 기록 중이고 기관도 1,200억 원 가까운 순매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연기금이 36거래일 만에 매도 우위로 방향을 바꾼 점도 체크하셔야겠고요. 이런 가운데 개인은 2,400억 원 넘는 매수 우위 기록 중입니다. 코스닥 매매 동향입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도 외국인과 기관 모두 매도 우위를 기록 중입니다. 외국인이 1,212억 원 팔자 포지션 취하고 있고 기관 역시도 558억 원 순매도 기록 중입니다. 이런 가운데 개인만 홀로 1,867억 원 순매수하고 있습니다. 그럼 유가증권 시장 시가총액 상위 종목 거래가 체크하시죠. 오늘 유가증권 시장 시총 상위 1위부터 5위 전 종목 중에서 3위인 LG에너지솔루션만 올라가고 나머지 종목들은 일제히 약세입니다. 특히 반도체, 투톱,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낙폭이 큽니다. 뉴욕 증시에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3% 이상 급락한 영향인데요. 삼성전자가 1.7% 하락하며 거래가 57,200원. SK하이닉스 낙폭이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현재 4%대 하락세 보여주면서 거래가 20만 1,500원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 시가총액 3위로 올라왔는데 1.7% 강세입니다. 국내 최대 규모 배터리 전시회인 인터배터리 2025에서 차세대 원통형 배터리 46 시리즈 공개 계획을 발표했는데요. 현재 38만 4,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 밖에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1.1%, 현대차가 1%대 약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6위부터 10위입니다. 삼성전자 우선주 2% 가까이 빠지는 가운데 셀트리온 역시도 1% 가까운 하락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거래가 17만 6,600원입니다. 기아가 0.63% 하락하고 있습니다. 거래가 9만 4,100원이고요. 네이버 역시도 0.2%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22만 6,000원. KB금융도 0.1% 약세로 현재 거래가는 8만 2,600원입니다. 코스닥 시장 시가총액 상위 종목 거래가도 체크하시죠. 알테오젠이 지금 반락합니다. 2.5% 하락하면서 38만 2,0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반면 2차 전지 대표주인 에코프로의 형제는 오늘도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요. 에코프로비엠이 1.67% 상승합니다. 13만 9,700원. HLB가 0.37% 하락하는 가운데 에코프로도 0.89% 올라가고 있습니다. 거래가는 6만 7,800원입니다. 한편 레인보우 로보틱스 2.4% 낙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거래가 39만 4,500원입니다. 6위부터 10위도 보시죠. 삼천당제약이 추가적으로 지금 상승하고 있습니다. 2%대 오름세로 18만 3,800원. 니가캠바이오는 2%대 낙폭 보여줍니다. 거래가 11만 2,000원입니다. 휴젤이 0.16% 소폭 오르는 가운데 클래시스가 2.5% 하락하며 5만 7,300원에 거래되고 있고 리노공업까지도 3.5%, 오늘 반도체 업종 전반적으로 부진한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리노공업도 현재 거래가 21만 9,500원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시장 특징적인 부분 체크하시죠. 오늘 해운주가 강세 기록 중입니다. 미국의 중국 선사 규제에 한국 해운업이 수혜를 받을 수 있다는 기대감 덕분입니다. 미국 무역대표부는 현지 시간 21일 공고문을 내고 중국의 해양, 물류, 조선산업 장악력을 고려해서 중국 선사와 중국산 선박 관련 국제 해상 운송 서비스에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는데요. 이 소식에 반사이익을 얻고 있습니다. 해운주 내에서는 HMM 12% 넘는 상승세 보여줍니다. 거래가 2만 1,000원이고요. 흥하해운이 7.3% 강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거래가는 1,925원. STX 그린로지스도 2%대 강세 기록 중입니다. 현재 거래가 9,390원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오늘 코로나19 관련주, 특히 진단키트 관련주가 시세 분출하고 있습니다. 중국 연구팀이 코로나19 바이러스처럼 사람에게 전염될 수 있는 신종 박쥐 코로나 바이러스를 발견했다는 소식 때문인데요.
진단키트 관련주 내에서 유투바이오와 메디콕스가 상한가입니다. 유투바이오가 3,585원, 메디콕스 280원이고요. 수젠텍 21.7% 급등세 보여줍니다. 현재 거래가 7,060원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다음 외환시장 상황 체크하시죠. 오늘 외환시장 1,437원대에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9시 34분 기준으로는 1,434원, 현재도 1,433원대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수 다시 함께 보시죠. 여전히 코스피와 코스닥 1% 내외의 하락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 예상대로 조정을 받고 있는데 지수를 받쳐주던 연기금이 36거래일 만에 방향을 바꿔서 순매도 규모를 확대하고 있다는 점이 부담입니다. 오늘 시장 하락폭이 얼마나 될지 그리고 어느 정도 선까지 버텨줄지 체력을 확인하는 구간이 되겠는데요. 오후장까지 상황 지켜보시면서 접근하시죠. 지금까지 시장 상황 전해드렸습니다. 계속해서 시장의 다양한 이슈들을 풀어보는 시장 따라잡기로 이어가겠습니다. 강관우 더 프리미어 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코스피가 2,700선 목전까지 딱 치고 올라갔다가 지금 숨고르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1% 안팎의 조정을 받고 있기는 한데 지금의 조정을 어떻게 평가하시는지부터 의견 듣겠습니다. 조정은 뭐 저는 좀 어떻게 보면 자연스럽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제가 뭐 두세 달 전부터 계속적으로 2,650선까지는 그냥 낙폭과대를 메우는 수준이기 때문에 급하게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선을 이제 지나서 2,670 이상까지도 올라갔었잖아요. 오늘 쭉 이렇게 밀려 내려오고 최근에 이제 한 2, 3일 정도 계속 조정을 받고 있는 건데 지난 금요일 날 미국 시장에서 아무래도 조정폭이 크다 보니까 오늘 시장 우리 좀 충격이 조금 있죠. 1% 남짓한 지금 코스피 코스닥 이렇게 조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미국 시장과 한국 시장, 특히 아시아 시장 이렇게 전반적으로 보면 그림이 좀 다릅니다. 양상이 좀 다르거든요. 제가 차트를 하나 준비를 했는데 지난 2주간의 그 아시아 증시하고 우리나라를 보면은 저기 지금 보시는 것 같이 장대가 길쭉하게 나온 데가 있죠. 11.1%. 이게 홍콩 항생지수입니다. 상당히 지금 강해지고 있고 우리나라 지수 코스피 빨간 선으로 5.3%, 코스닥 4.3% 이렇게 기록이 돼 있죠. 그런데 왼쪽에 보시면 다우존스가 2주간 걸쳐서 마이너스 2%, S&P 500도 거의 뭐 그냥 보합이죠. 나스닥도 0.0%. 그러니까 뭐냐면 지난 금요일 날 우리 미국에서 폭락하는 걸 봤습니다마는 한 2주간 올려놓은 거를 그냥 반납한 정도로 떨어졌다 이렇게 읽으시면 되고 반면에 아시아 증시권은 상대적으로 강합니다. 뭐 딥시크 이후에 지금 중국의 빅테크들 주가가 아주 난리지 않습니까? 대조적으로 미국의 빅테크 주가들은 지금 상당히 상대적으로 약세를 보이고 있다. 거기 플러스 해가지고 우리 시장도 지금 작년에 너무 많이 밀렸기 때문에 그거 분풀이 장세 그리고 시장의 역습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시장을 어떻게 봐야 되느냐, 더 밑으로 봐야 되느냐, 우리 시장은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그래서 제가 밸류에이션 좀 체크를 좀 하고 싶은데요. 포워드 PBR 같은 걸 이제 제가 항상 강조를 해서 말씀을 드리잖아요. 제가 0.80배 수준으로 쭉 밀려 내려갈 때는 여기서 줍줍을 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더 내려가기도 쉽지 않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이렇게 쭉 올라왔죠. 최근에 아주 급하게 올라온 면은 있습니다만은 지난 2년의 포워드 PBR 평균 수준인 0.87배 수준까지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더 위쪽으로 좀 보고 싶어요. 우리의 그 목표 적정 포워드 PBR은 1.0배 수준까지도 치고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보는데요. 너무 급하게 올라왔기 때문에 잠깐 숨고르기 국면 지금 벌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포워드 PER로도 뭐 시장을 좀 볼 수가 있겠죠. 포워드 PER로도 보면은 지난 2년 그 평균에 지금 못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지금 올라오기는 했습니다만은 그렇게 과열된 국면은 아니다. 지난 1년 동안 너무 좀 우리 시장이 안 좋았기 때문에 낙폭과대를 메우는 그 수준까지 올라와 있다. 오늘의 시장은 연기금이 매도로 지금 돌았습니다만 어쨌든 지금 연기금의 순매수가 상당 기간 있었고 개인들도 매수에 가담하 있고 오늘은 외국인들도 선물 시장을 좀 매수해서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선물 쪽을 외국인들이 계속 바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장이 밀려 내려갈 수는 있습니다만은 2,600 초반 정도 또 다시 가면은 반발 매수세가 들어올 수 있다. 저는 크게 모멘텀을 이번 주에 꼭 주목해야 되는 건 뭐 한 두세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제일 중요한 거 하나가
오늘 보면 10시부터 법사위 소위에서 상법 개정안 그걸 심사를 합니다. 네. 그걸 심의를 하고 이게 수요일 날 정도에 법사위를 통과할 가능성이 커요. 지금 민주당 주도로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목요일 날 정도에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크다고 하면은 뭐 내일 정도 되면 어느 정도 시장이 조금 진정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고요. 목요일 날 밤에는 이제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엔비디아에 관련된 변동성이 약간은 있을 수가 있는데 나중에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지금 엔비디아 주가는 주당 120달러에서 150달러 이 좁은 박스 레인지에서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다. 그렇게 작년같이 이렇게 급하게 올라가는 그런 모습은 보여지고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리고 지난 금요일 날 약간의 폭락이 있었습니다만은 바닥 가면 다시 반발 매수세가 들어올 수 있는 지금 밸류에이션 때다 그렇게 보기 때문에 저는 우리 시장이 뭐 추가적으로 뭐 다시 2,500선, 2,400선까지 내려가는 그런 국면은 상정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네. 결국에는 시총이 가장 큰 이 반도체 섹터 그 중에서도 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 대한 선전 여부. 그럼 선전하려면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좀 따라 붙어야 되는 이런 상황인 건데 그동안은 사실 기간이 좀 끌어올린 면이 있고 이제 외국인이 본격적으로 붙는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단 말이죠. 네. 이 지속 여부인데 이제 관건은 그렇죠.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삼성전자의 외국인 지분율을 보면 아주 처참하게 내려갔었어요. 49.9%까지 내려가다가 최근에 오른쪽 밑에 파란 줄로 제가 표시를 해왔는데 조금 양상이 좀 달라지고 있죠. 지금 50.0%까지 어쨌든 올라왔다. 그리고 최근에 삼성화재하고 삼성생명이 들고 있던 삼성전자 주식을 불락으로 좀 돌렸습니다. 그걸 네. 팔았는데 그거를 갖다가 누가 사갔냐면 외국인들이 가져가 버렸어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이제 바닥권에서는 삼성전자 주식에 대해서 조금 뭔가 반응이 좀 달라지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제가 1월 달, 12월 달에 계속 말씀드린 게 이재용 회장 관련된 2심 재판이 2월 3일에 끝나고 난 다음에는 뉴스 플로우가 좀 달라지고 주가 흐름도 달라질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댔는데 2월 3일 지나면서부터 삼성전자의 주가 이 행보가 조금씩 달라지고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외국인들의 행보도 좀 달라지고 있다 이렇게 읽으시면 되고 지금 차트에 나오는 걸 보면은 삼성전자 주가가 최근 한 달로 봤을 때는 다른 여타 반도체 관련되는 그 어떤 것보다도 지금 상당한 그 행보를 보이고 있다. 지금 네. 수익률이 상당히 좋습니다. 오히려 하이닉스 주가는 다른 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나 마이크론이나 여기에 같이 동행하는 이런 느낌이 있는데 삼성전자는 오늘도 보면은 밀리는 게 좀 덜 밀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반발 매수나 아니면 저가 매수나 이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밑에 이제 대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지금 강세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이제 읽으시면 되고 그리고 외국인들의 이런 흐름 말고도 밸류에이션 상으로도 지금 뭐 너무 떨어져 가지고 지금 더 떨어지기도 쉽지 않은 그런 국면 그리고 플러스 해가지고 지금 자사주를 뭐 3조를 사가지고 그 중에 2조 5천을 자사주 소각을 하겠다 이런 네. 얘기를 했고 5천억 정도는 임직원한테 이제 배정하는 그런 물량으로 이제 빼놓고 추가해서 7조 원 정도를 앞으로도 계속 사들어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 앵커께서 말씀하신 외국인들이 순매수를 약간만 돌아주고 거기에 플러스해서 자사주를 지금 7조를 살게 대기하고 있고 네. 최근에 연기금들이 계속적으로 그 삼성전자를 받치면서 사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생각은 작년에 봤던 아주 그렇게 형편없는 그런 주가 행보하고는 좀 다른 국면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걸 근거로 해가지고 저는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가 지금 1차 목표를 제가 2,650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댔는데 거기는 이제 달성을 했죠. 그래서 여기서 조금 밀려 내려와서 2,620 뭐 초반 더 밀릴 수 있습니다만은 저는 2차 목표는 일단 2,900까지는 끌고 갈 수 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린 게 기업들의 이익이 그 정도는 갈 수 있다고 보는 거고 상법 얘기가 나오면서부터는 3,000 돌파 얘기를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쨌든 이번 주에 상법 얘기가 지금 이제 표면화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월요일, 화요일 조금은 밀릴 수 있습니다만은 수요일 정도 되면서부터 다시 모멘텀이 살아날 수 있다라고 보면은 2,650선 회복은 뭐 그렇게 어렵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반도체 관세는 변수가 안 될 거라고 보세요? 저는 뭐 반도체는 직접적으로 미국으로 들어가는 게 전체 수출의 뭐 한 1%? 그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네. 우회에서 많이 가잖아요. 대만이나 중국 아니면 베트남 이렇게 우회에서 그쪽으로 중간재를 수출을 해가지고 그쪽에서 완제품을 만들어서 미국의 빅테크한테 들어가는 그런 지금
그 사이클이기 때문에 그런 공급망을 본다고 하면은 반도체 회사들한테 직접적으로 영향은 가지 않을 거다. 그리고 플러스 해가지고 지금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현지 공장을 자꾸 이제 짓고 있잖아요. 미국에서 뭐 텍사스 쪽에서 이제 테일러 공장 파운드리 하다가 뭐 인력 철수가 약간은 있었습니다만 어쨌든 다시 이제 재개할 가능성이 크고 SK 하이닉스도 인디애나에 이제 곧 이제 그 공장을 짓는 이런 스토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현지로 계속 진출을 하고 있으면서 트럼프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관세 그 임팩트 여기에서 약간씩 벗어날 수가 있겠다. 그래서 저는 자동차나 이런 쪽은 조금 관세 영향권 안에 들어있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근데 뭐 GM하고 이제 같이 해가지고 뭐 생산 동맹을 이제 협력을 하겠다고 하는 이런 이제 방책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인류의 역사가 다 도전과 응전의 이런 역사이기 때문에 어떤 새로운 정책 변화가 나왔다라고 하면 기업들은 거기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아니면 더 잘 하기 위해서 뭔가 또 대응을 하거든요. 그래서 반도체도 하고 있고 자동차도 하고 있는데 반도체는 일단 지금 관세 얘기는 나왔습니다만 직접적으로 영향권은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또 지난주에 이 소식이 화제가 됐어요. 중국이 이르면 상반기 안에 한한령을 해제할 수 있다라는 소식이었습니다. 한한령이 해제가 된다면 소위 우리 한국에서 뭐 소위 잘 나가는 K-팝, 뭐 K 콘텐츠들이 이제 중국으로 좀 들어가면서 양국 간 문화 교류가 좀 활성화될 것이다. 이것도 사실 엔터주를 비롯해서 각종 뭐 화장품이라든지 중국으로 수출 많이 되는 이런 섹터들의 호재로 작용한 모습이 있었습니다. 주가가 하여튼 먼저 달리는 습성이 좀 있잖아요. 그래서 그 엔터 주가들을 보면은 뭐 지난 뭐 며칠 동안에 한한령 해제 기대감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주가가 좀 먼저 달린 감이 있는데 어쨌든 뭐 반갑죠. 지금 8년 만에 한한령을 이제 해제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중국 경제가 지금 별로 안 좋잖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중국 정부에서도 뭐 노비자 정책을 뭐 우리나라, 일본, 심지어는 일본에까지도 노비자 정책을 해가지고 중국으로 관광 와라 이런 이제 얘기를 하는 건데 지금 주가를 보면 미리 좀 달린 감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시장이 좀 먼저 올라와가지고 거기에 동행해서 올라간 감도 있습니다만은 일단 지난주에 먼저 좀 달렸다.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릴 때 시장이 그럼 현재 밸류에이션이 어디 있느냐 이걸 좀 가늠을 해야 되는데 엔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엔터도 그 금년 PER 정도 이런 걸 좀 체크를 해 보시면 지금 전체적으로 하이브 이런 데가 밸류에이션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다른 뭐 SM이나 뭐 JYP 엔터나 이런 회사들의 YG 엔터나 이런 회사들의 밸류에이션도 뭐 22배, 23배 이런 정도로 가 있거든요. 근데 우리 시장이 지금 뭐 10배를 이제 하회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엔터주가 뭐 여러 가지 좋은 뉴스가 나와서 지금 주가가 좋은 건 알겠는데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시장보다는 2배 이상 높은 지금 밸류에이션의 위치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뉴스가 나오는 모멘텀이 있다고 하면은 뭐 여기서 그 트레이딩을 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만은 저는 기본적으로 사가지고 오랫동안 보유하는 이런 그 전략은 좀 마땅치 않다. 그 이유는 비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뉴스가 나오기 전에 그걸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좀 단기 매매에 국한해서 좀 대응을 하시는 게 어떤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환율 질문 좀 드릴게요. 우리 환율도 좀 떨어졌어요. 1,430원대까지. 그리고 일본 엔화의 경우에는 추가 금리 인상 기대가 좀 반영이 돼서 그런지 요즘에 이 엔달러 환율 보면 많이 떨어졌네요. 150엔 아래로 밑돌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한 달 사이에 굉장히 많이 좀 금리 인상 기대감을 반영한 이런 모습이 있는 것 같습니다. 환율의 흐름은 어쨌든 우리 수급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지난번에 우리 일본 엔화 환율 보면서 아주 급변하면서 미국의 펀드들을 갖다가 두 개를 청산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했었잖아요. 그래서 지난 8월 5일 날 블랙 먼데이가 우리가 이제 아주 힘겹게 이렇게 겪은 바가 있는데 이번에 엔화 환율이 지금 내려오고는 있습니다만 그렇게 기대하지 않았던 그런 건 아니고 금리가 올라간다고 하면은 뭐 엔화가 당연히 강세로 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내려오는 건데 최근에 미국 달러화 지수를 보면은 110 정도를 이제 찍고 있던 미국 달러화 지수가 지금 106.5 정도까지 내려왔어요. 최근 얼마 사이에 거의 3.5% 쭉 내려오는데 지금 차트에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엔달러가 가장 빨리 지금 급하게 내려오고 있다. 그것 때문에 달러화 지수가
약세로 지금 가고 있다고 보면은 지금 달러 유로도 그렇고 원달러도 그렇고 덩달아서 좀 약세권으로 그러니까 저렇게 볼 때 약세권이라는 얘기는 환율 자체가 이제 원화 자체가 강세로 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1430선까지 이제 지금 바라보고 있는 건데 이렇게 환율이 내려가는 측면에서는 외국인들이 더 팔기가 힘듭니다. 그러니까 외국인들은 환율이 올라갈 때 그러니까 원화가 절하될 때 우리 시장을 좀 빠져나가고 탈출하는 이런 습성이 있는데 오히려 원화가 강세로 가고 원화 환율이 내려갈 때는 오히려 우리 시장에 들어와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시장에 지금 코스피 현물 시장에는 그렇게 들어오고 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최근에 제가 보니까 코스피 현물보다는 코스피 선물 시장에서 외국인이 좌지우지하고 있는 이런 경향이 크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장을 볼 때는 코스피에서 현물 시장만 보실 게 아니라 코스피의 현물 플러스 선물 시장을 꼭 보셔라. 최근에 주가가 2,400선에서 2,670까지 올라간 거에는 그 코스피 선물 시장에서 외국인이 잡아당긴 것도 상당히 큰 영향을 끼쳤다. 이거 기저에는 환율의 안정, 그러니까 우리가 1470 그걸 상회했던 이런 환율이 지금 1430선까지 쭉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12월 3일 지난 이제 계엄이 발동하기 직전에 그런 환율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그렇다고 보면은 환율은 더 내려가서 1410선까지도 더 내려갈 가능성이 크다. 그렇다고 보면은 우리 시장은 밑으로 더 조정받는 게 아니라 오히려 외국인들이 들어올 수 있는 환경이 지금 조성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미국장을 좀 이야기해 볼게요. 미국장이 지난주 마지막 거래일에서 꽤 크게 털어졌습니다. 3대 지수 1% 넘게 낙폭을 보였는데 이유가 더 의미심장한 게 서비스업 지표도 좀 둔화되는 모습을 보였고 기대 인플레이션은 반대로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고 그러니까 미국 경제가 예전처럼 막 물가도 괜찮고 경제도 뜨거운 골디락스가 아니라 이제 뭔가 좀 이상 신호가 나타나네? 이런 의심을 할 만한 변화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미국 시장 보면은 너무 뜨거워가지고 뜨거 이걸 계속 우리가 느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뭔가 조그마한 좀 안 좋은 시그널만 나와도 사람들 심리가 좀 안 좋으니까 갔다가 이제 주식을 막 이제 팔고 나오는 그 심리가 지금 강해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난 금요일에도 미국 시장이 저렇게 이제 영향을 받은 건데 최근에 보면 이제 미국 경제가 좀 식는 거 아니냐? 그런데 물가는 트럼프의 관세 정책 때문에 오히려 기대 인플레이션이 4.3%까지 거의 1%포인트가 급등할 정도로 전월 대비 말이죠. 그래서 올라가서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잖아요. 근데 네. 주식 시장이 제일 싫어하는 게 스태그플레이션이거든요. 아주 혐오하는 그 우리 단어가 스태그플레이션입니다. 어느 정도 경제가 성장을 하면서 적정한 인플레이션, 그러니까 페드에서 얘기하는 뭐 2% 내외의 그런 인플레이션이 일어나는 그런 경제를 상당히 좋아하는 주식시장인데 오히려 경제는 싫고 물가는 올라가고 이런 거를 상당히 싫어하다 보니까 미국 경제가 이렇게 뭐 안 좋아질 거라는 거에 지금 아주 두드러기 반응을 보이는 이런 이제 지난 금요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로 떨어진 게 뭐였죠? M7 주가였어요. M7이라고 하면은 Magnificent 7이라고 해서 가장 큰 빅테크들 7개 종목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제가 네. 차트를 하나 준비를 해봤는데 네. 나스닥 중에서 M7의 비중이 지난 뭐 수십 년 동안 쭉 이렇게 올라왔댔어요. 지금 현재 58%까지 이렇게 육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수 자체가 나스닥이 이런 M7이 출렁출렁을 하면은 거의 58% 주가가 출렁출렁 하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변동성이 커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다. 이렇게 읽으시면 되고요. 그리고 각 빅테크들의 이제 포워드 PER 그 차트도 제가 하나 준비를 해봤는데 이렇게 차트를 보시면은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서학개미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제일 밑에 제가 이제 표시를 해놨는데 테슬라, 팔란티어 이런 회사들은 뭐 어이구. 팔란티어, 포워드 포워드가 PR이 아주 그냥 182 이 정도 나오고요. 대단하네요. 테슬라도 최근에 좀 밀렸지 않습니까? 근데 또 네. 125배예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 빅테크들의 평균 수준이 지금 숫자를 보시면 거의 한 30배 내외 이 정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테슬라가 뭐 4배 이상 올라가 있고 팔란티어는 뭐 6배 이상 지금 올라가 있는 이런 이제 주가를 구가하고 있는 회사들이기 때문에 조금만의 뭐 악영향, 안 좋은 뉴스가 나와도 급하게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최근에 미국 시장이 이렇게 출렁출렁하는 거는 다름 아닌 이렇게 고평가된 주식들이 많고 M7 비중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이 회사들의 주가가 흔들리기 때문에 이렇게 변동성도 더 커지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시장 따라잡기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강관우 더 프리미어 대표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맞습니다. 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정말 폭풍이 몰아쳤다 할 정도로 많은 관세 관련 행정명령을 쏟아냈죠. 당장 우리나라의 주력 수출 품목인 자동차, 반도체 등이 걱정입니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를 두 번째 겪는 만큼 우리에게도 노하우가 생겼을 텐데요. 트럼프 2기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누구보다 트럼프를 많이 공부하고 접해보셨던 분들을 오늘 모시고 다양한 이야기들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실 분들 소개해드리죠.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을 지낸 현정택 정석인하학원 이사장 나오셨고요. 외교통상부 FTA 교섭대표를 지내셨던 최성영 법무법인 광장 고문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한미 FTA 기획단장을 지낸 이혜민 한국외대 초빙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나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융엄한 토크쇼 직설은 SBS BG 뉴스 앱과 유튜브에서 실시간으로 시청이 가능합니다. SBS BG 앱을 다운로드 받아서 시청하시면 더 많은 정보와 뉴스를 보실 수 있습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지 한 달밖에 안 지났습니다. 지금 한 달이 아니라 1년이 지난 것 같이 정말로 많은 폭풍 같은 행정명령들을 쏟아내고 있는데 자, 이걸 두고 홍수전력이란 표현까지 하더군요. 왜 이렇게 몰아치기를 하고 있는 건지 이게 조기 레임덕을 걱정해서 초반에 이렇게 많은 것들을 하고 있는 건지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은 이제 트럼프 대통령 아시는 대로 두 번째로 되니까 네. 보면은 좀 자신감도 붙었고요. 또 환경 자체가 자기가 좀 이제 막 쏟아낼 수 있는 그런 환경입니다. 일기 때는 비주류에서 금방 들어왔기 때문에 네. 좀 어려운 점도 있고 그다음에 이 미국 국회 지형이 이 상하원 다 공화당이 이제 장악을 하고 그 다음에 조금 더 나가면 사법부도 연방 대법원 포함해가지고 어느 정도 네. 영향을 줄 수 있으니까 본인으로 봐서는 그냥 여러 가지를 해서 성과를 거두겠다 또는 이제 보여주겠다 하는 그런 의식이 있기 때문에 오늘 뭐 주로 얘기할 통상 문제뿐만이 아니라 정부 개편 그 다음에 대외 문제, 뭐 예를 들면 캐나다 보고 51번째 주 대라 하는 식으로 네. 여러 가지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예. 너무 이제 한 달 안에 모든 걸 다 쏟아낼 듯이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불협화음도 많이 일어나고 있고 뭐 가까운 나라 동맹국부터 해서 지금 구분 없이 다 대상이 되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왜 이런 걸까요? 트럼프 대통령이 뭐가 그렇게 급하길래 몰아치기를 하는 걸지. 이게 트럼프 일기 때 받은 교훈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사실은 일기 때는 준비가 그렇게 잘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이제 취임을 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참모들 중에서도 쓴소리하는 참모들도 이제 고용을 하고 이제 이렇게 했었는데 그렇게 보니까 원래 본인이 생각했던 대로 빨리 진행이 안 되고, 그다음에 트럼프 일기 때 이제 2년 지나고 나서 이제 중간 선거 때 결국은 정책 심판을 받고 하원이 이제 민주당으로 넘어가는 이제 이런 상황을 겪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시간이 급하다. 그러니까 취임하기 전에 상당한 준비를 했고
그리고 이제 취임하자마자 이제 행정명령을 쏟아내는 굉장히 이제 신속하게 이걸 추진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참모들을 이제 몽땅 이제 충성파로 이제 충원을 해갖고 네. 중간에 반대파들을 이제 별로 이제 채용을 하지 않는 이제 이런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맹에 대해 갖고도 1기 때보다는 훨씬 더 강경한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네. 이혜민 교수님, 이게 트럼프 1기 때와 2기 때 뭐가 달라졌다라고 보세요? 우선은 집권 경험이 있는 거고요. 집권 경험이. 그다음에 네. 또 하나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레임덕이 빨리 올 수가 있습니다. 그 뉴욕타임스의 컬럼리스트 그걸 지적을 했는데 네. 지금이 트럼프가 권력이 가장 강할 때다라고 했거든요. 왜냐하면 재선에 못 나가기 때문에 의외로 레임덕이 빨리 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트럼프가 또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2016년에 자기가 당선됐을 때는 모든 사람이 자기랑 싸우려고 했는데 이번에는 모든 사람이 자기와 친구가 되려고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건 네. 그만큼 자신감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과 함께 국제 상황이 1기 때와는 상당히 다릅니다. 1기 때는 이자율 자체도 1 내지 2% 정도였고 네. 그다음에 지금 미국 이자율이 4.5%까지 올라가 있는 상태고 인플레 위험이 항상 있고요. 또 국제 정세에서도 그 당시에는 우크라이나 전쟁이나 중동 전쟁 이런 불안정 요소가 없었거든요. 네. 그래서 상당히 국제 환경도 지금 불안한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조기에 자기가 원하는 바를 이루고자 하는 그런 것이 상당히 강한 것 같습니다. 아까 그 백악관 내에 트럼프 충성파들로 이제 뭐 수석들이라든지 내각이 이루어졌다. 대표적인 인물이 이제 피터 나바로 백악관 선임 고문. 이게 이제 트럼프 1기 때 이어서 계속해서 이제 트럼프 측근 인근에서 계속해서 이제 관세 정책이라든지 전반적인 트럼프의 정책 색깔을 좀 좌지우지하고 있는 이런 인물들이 대표적인 충성파로 꼽히는 거죠. 그렇습니다. 뭐 피터 나바로는 그 많은 충성파 중에 이제 한 사람이고요. 이제 그 사람 이제 백악관 이제 고문으로 좀 들어가 있는데 실제로 그 USTR이라든가 그다음에 재무부, 상무부 이런 쪽도 굉장히 강경 충성파에 속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게 마가라고 해서 소위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자라는 이 트럼프 대통령의 슬로건에 동의하는 그런 충성파들 위주로 내각이나 백악관 사람들이 꾸려졌다. 특히 나바로 같은 경우는 관세에 있어서는 되게 강경파적인 인물로 분류가 돼요. 그래서 지금 나바로가 설계한 이 관세 정책들이 더 예전보다 더 색깔이 더 짙어졌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요. 예, 근데 피터 나바로 얘기하니까 이제 1기 때하고 비슷한 직책을 맡았어요. 백악관 내에서는 뭐 무역 제조 이렇게 돼 있고 피터 나바로가 하버드 대학 경제학 박사라 그러는데 이제 경제학계 쪽에서는 주류로 치지는 않고요. 그 사람 때문에 관세가 높아진 것 같이 보이진 않고요. 아까 이제 우리 최 대사님도 얘기했지만 기본적으로 이 트럼프 대통령이 사전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가 관세다. 네. 그러니까 정말로 말이 안 되는 예가 하나가 캐나다가 이제 마약 이민 때문에 그래서 25% 관세를 매기겠다고 했거든요. 근데 그냥 상식적으로 봐도 캐나다가 미국에 대해서 뭐 이민이나 마약 때문에 해서 25% 때릴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네. 트럼프는 아까 본인이 한 얘기도 있기 때문에 이 관세 얘기 또는 더 나아가서는 이제 외국에 대한 무역 보호 정책 얘기를 계속 들먹일 겁니다. 네, 그래서. 당내에서는 이게 지금 너무 거침없이 몰아붙이고 있잖아요. 거의 한 달 안에 거의 전 세계 대상으로 다 쏟아냈습니다. 이 공화당 내에서는 우려는 없습니까? 원래 원칙적으로 보면 공화당은 자유무역을 추구하는 보수당 아닌가요? 그렇죠. 근데 지금 의회 구성을 보면 네. 하원의 경우에는 215석 대 210, 상원은 53대 47이거든요. 네. 그런데 하원은 사실은 지금 3명이 공석이라 4월까지 보궐선거가 있기 전에는 지금 2석밖에 여유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 명만 반대를 하면 법안이 통과 못하는 데는 상황이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원 의장이 아주 강경하게 트럼프를 지지하고 있어서 네. 문제가 없고 상원은 지금 3명 중에 53명 중에서 3명이 국방장관 인준할 때 반대 투표를 붙였습니다. 반대를 붙였고 그다음에 상당히 논란이 많은 지명자들이 있었는데 아무도 낙마를 안 했습니다.
이제 미치 맥커물리라고 전 상원 공화당 원내대표였던 이 사람만이 계속 이제 반대를 하고 있는데 지금 상하 양원을 다 장악하고 있고 이게 언제까지 갈 거? 내년 이제 중간 선거에서는 달라질 거고 또 감세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도 내부에서 이견이 표출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네. 피터 나바로는 그 1기 때 트럼프와 같이 일했던 인사 중에서 이 의회 난입 사건과 관련해서 청문회에서 증언을 거부해서 복역을 한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4개월 복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아주 충성이죠. 충성파네. 충성파인데 이 사람만이 트럼프의 관세 정책을 좌지우지하는 건 아니고요.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같은 그 1기 때 USTR 대표했던 사람이 이번에는 자기가 취임 안 하고 자기가 비서실장으로 데리고 있던 사람을 USTR 대표로 추천을 해서 그 사람이 지금 USTR 대표가 되고 있기 때문에 네. 역시 로버트 라이트하이저의 영향력이 상당히 강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관세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일단 시점이 어느 정도는 윤곽이 나왔습니다. 4월 초에 관세 부과, 우리로 따지면 뭐 자동차나 반도체, 의약품에 대한 품목별 관세 부과에 대한 예고 시점이 또 앞당겨졌어요. 그렇습니다. 참 이것도 기자님께서 즉석에서 내뱉는 말이 아닌가라는 의심이 들 정도로 하루 만에 번복이 됐단 말이죠. 이제는 그러면 거의 한 달, 지금 2월 말이니까 한 달 안에 어떻게 보면 미국이 원하는 카드를 내놔라, 뭐 지금 이런 이야기 같은데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예, 지금 트럼프가 이제 그 동맹이고 이제 그 무역 상대국을 대하는 태도가 이제 충격과 공포를 네. 먼저 주고 그리고 나서 이제 거래를 하자 하는 이제 이런 이제 전형적인 이제 패턴을 보이고 있는데 지금 자동차하고 반도체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하겠다 이렇게 네. 얘기를 하고 부과한 건 아니죠. 그리고 4월부터 부과하겠다 했다가 그 이전이라도 부과할 수 한 달 있다. 안에 네, 또 말을 그렇게 바꿨어요. 얘기하고 또 어떻게 얘기했는가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협상이 타결이 되면 뭐 예외를 어느 정도까지 인정해 줄 수도 있다. 이제 이런 걸 시사를 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트럼프가 얘기한 자동차 반도체 관세 부과라고 하는 것은 미국이 요구하는 사항을 들어주게 되면 관세 부과에 어느 정도 신축성이 있다라고 하는 이제 메시지를 이제 던지는 거라고 할 수 있고요. 네, 네. 예, 일종의 이제 협상을 유인하는 어떤 그런 형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우리 통상차관보가 박종원 통상차관보가 이제 워싱턴을 방문해서 백악관을 비롯해서 트럼프 행정부 주요 고위 인사자들과 처음으로 만났고 우리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죠. 일단 우리 입장은 명확하죠. 관세 조치에 대해서 우리나라를 제외해달라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얼마나 이게 백악관이나 이런 데서 받아들일지는 아직 모르지만 일단 카드는 던졌습니다. 지금 박정원 차관보도 갔고요. 그다음에 이제 최태원 상임회장, 네, 대한상무회에서 또 이제 갔죠. 경제사절장도 가고 네. 쭉 이제 관계되는 카운터 파트를 만났는데 금방 말씀하신 대로 우리 쭉 전부 다 면제해달라 하는 이런 지금 상황은 아니고요. 그런 걸 얘기를 해도 또 들어줄 수 있는 사람도 아니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지금 미국이 한 조치를 하나씩 좀 떼놓고 볼 필요는 있습니다. 아마 박 차관보가 간 것은 가장 이제 최근에 철강하고 알루미늄, 네. 요거에 대해서 이제 우리 포지션을 여기 트럼프 일기 때도 국가안보 때문에 매기겠다 그러는 거를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모든 나라가 가가지고 이래저래서 안 된다 그러니까 또 모든 나라를 다 뺐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철강, 알루미늄 관세에 대해서 우선 협의를 하자 그러면은 저 사람들도 외면할 수 없으니까 한 것 같은데 지금 하나하나 떼놓고 보면은 중국에 대해서는 10% 관세를 지금 현실적으로 매기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캐나다하고 멕시코에 대해서는 25% 관세 전부 매기겠다가 지금 이제 한 달간 우선 붙잡고 있겠다고 했고, 지금 아까 말씀하신 이제 사회자 말씀하신 자동차, 그다음에 반도체, 의약품은 이제 매기겠다. 그러니까 품목으로는 철강, 알루미늄, 자동차, 반도체, 의약품인데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주의 관세라 그래가지고요. 2월 13일 날, 그 전에 1월 20일부터 발표를 했는데 네. 기본적인 방침은
이제는 다른 나라하고 품목별로 나라별로 이렇게 쭉 계산을 해서 내가 생각하는 적당한 이제 상응하는 관세를 매기겠다 하는 정책을 발표를 했고 이게 이제 보고서가 한 4월 1일 나옵니다. 네. 그럼 그거를 또 집행하는 그건 전반적인 원칙이니까요. 그걸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품목별 하나하나 대응하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기본적인 상호관세 조치를 어떻게 하느냐 하는 그런 측면들도 있는데 지금 업계나 우리 정부 그리고 앞으로 이제 채널을 통해서 협의를 해 나가는 그런 단계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래서 사전에 좀 미국이 이 교역 상대국에서 뭘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것은 미국 상무장관이 최태원 회장한테도 그 일행한테도 얘기한 게 뭐 10억 불 정도 투자를 하면은 네, 10억 불 지원하겠다 하는 정도 했는데 그런 것을 그냥 고지고대로 받아가지고 한 달 전에 그럼 지금 우리가 갑자기 계획을 세울 수는 없고요. 앞으로 계속 협의를 해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예. 흥정하는 것도 아닌데 사실 관세 협상이라는 게 흥정하는 것처럼 돼버린 게 또 스캇 베센트 재무장관은 상대방이 뭐 하면 그냥 쉽게 정리해드릴게요. 상대방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상호 관세율이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다. 그러니까 너네가 우리가 원하는 어떤 카드를 제시하는지 보고 이 모든 상황들을 결정하겠다. 거의 지금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종잡을 수도 없고 원칙이 있나 싶다가도 또 그 원칙을 또 흔들 수 있는 여러 예외 조항들을 또 두고 말이죠.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나? 그때 역설적이지만 트럼프가 취임 이후 기후변화나 수주자 우대 정책, 연방정부 관련 정책은 아주 첫날부터 시행을 합니다. 네. 근데 상대적으로 관세 통제 정책은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4월 2일까지 미국 우선 통상 정책 보고서를 내라라고 했고 말씀드린 대로 지금 카나다, 멕시코 철강 관세들을 하지만 아직까지 시행은 안 되고 있습니다. 중국을 제외하고는 없죠. 네, 아직은 없죠. 근데 그거는 뭐냐면 다른 정책에 대해서는 트럼프 내에 컨센서스가 있어요. 근데 관세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는 겁니다. 왜 이견이 있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물가에 악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관세를 인상하는 순간 당연히 이거는 물가를 자극할 수 있는 우려가 있고 트럼프 진영에서는 트럼프가 이번에 승리한 가장 중요한 이유는 바이든의 인플레이션이었다라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보면요. 이 트럼프 정책에서 관세 정책의 두 가지 큰 목적이 하나는 주요한 핵심 산업 제조업을 미국에 가지고 와서 생산하게 하겠다는 거고 둘째는 리버리지로 사용하겠다는 겁니다. 상호 관세가 리버리지로 사용하겠다는 겁니다. 지금 취임 전에는 이야기했던 게 보편 관세였잖아요. 그렇죠. 보편 관세. 그러니까 보편 관세는 안 하고 상호 관세입니다. 상호 관세는 뭐냐면 기본적으로 미국의 교육 상대국들이 가지고 있는 관세 비강세 장벽을 낮추려고 하는 겁니다. 자기네들이 올리겠다는 게 아니고 그것보다는 낮추겠다는 게 핵심 목표인데 뭐냐면 올리면 물가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걸 사용을 해서 중국이나 EU나 한국, 일본 등의 관세 비강세 장벽을 낮추려고 하는 거고요. 근데 자동차나 반도체나 철강, 알루미늄, 의약품들의 핵심 제조업은 미국으로 가져오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두 개를 분리해서 생각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상호관세만 질문드리면 우리는 상호관세 대상이 원칙적으로는 되는 게 이상하잖아요.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고 있으니까. 관세가 없기로 양국이 체결했는데 무슨 상호관세가 있냐. 관세뿐만 아니라 비관세까지 다 따지겠다는 겁니다. 미국이 매년 3월 31일에 각국의 그 교역장법 보고서를 발표를 합니다. 그게 매년 하고 있고 올해도 3월 30일 날 발표가 될 겁니다. 작년에 3월 30일에 보면 한국에 관련된 각종 비관세 장벽들이 명시가 됩니다. 관세는 한미 FTA에 따라서 농산물을 제외하고 거의 대부분이 없습니다. 없잖아요. 하지만 비관세 장벽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비관세 장벽을 낮추라고 요구를 하고 나올 겁니다. 비관세라는 것도 우리가 장벽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관세가 있어야 장벽 아닙니다. 비관세 장벽이 더 심각하죠. 비관세 장벽이 예를 들어서 쇠고기 같은 것도 문제가 됐던 게 관세가 문제가 아니라 위생 조건이었거든요. 광우병이라는 위생 조건이죠. 그게 있으면 관세 관계없이 못 들어옵니다.
그래서 관세보다도 비관세 장벽이 더 심각한 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는 겁니다. 네. 제가 네네. 예, 하나만 첨가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그러니까 이제 관세가 가장 높다는 거는 이제 인도 같은 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고 네. 비관세 같은 데 이제 대표적인 게 중국. 그러니까 중국은 니들이 국영기업으로서 그냥 막 다 수출하는 거 아니냐. 네. 그리고 또 못 들어오게 하는 거 아니냐. 이제 그렇고 그 한국에 대해서 이제 문제를 삼고 있는 거는 이거는 로직은 안 되는 건데요. 미국은 이제 없는 세금인데 부가가치세를 갖다가 매기고 부가가치세를 이 한국의 이 회사들이 국내에서 팔 때는 부가가치세 안 내고 해외에서 팔 때는 수출 환급을 해주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환급이라는 게 복잡하게 생각하지만은 해외에서 팔 때는 돈을 안 내는 거거든요. 네. 예를 들면은 그런 거를 이제 한국하고 EU에는 계산을 해서 네. 그러니까 국내적인 절차도 미국 회사들한테 미국 상품한테 불리하다 해가지고 만들어내는 건데 논리적으로 따져 들어가 보면은 말이 안 되는 논리가 상당히 많고요. 말씀하신 네. 대로 그다음에 실행하기도 상당히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네, 저도 예. 한 가지 좀 부연 말씀을 드리면 사실은 관세는 보이거든요, 이게. 근데 비관세는 비관세는 보이질 않는데 이걸 이제 관세 상당치 계산을 미국이 자의적으로 자기가 하겠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한국의 비관세 장벽이 어느 정도 있다. 그게 이제 수치로 계산이 안 되지만 미국이 자기가 혼자서 계산을 해서 독자적으로 계산을 해갖고 한국이 예를 들어갖고 지금 뭐 농업 보조금을 많이 준다. 뭐 그게 비관세 장벽이라고 친다. 이렇게 하면 그걸 이제 관세를 거기에 맞춰서 미국이 이제 부과를 하겠다는 얘기인데 여러모로 이제 미국이 자의적으로 모든 걸 이제 결정하겠다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정치적 충격파는 비관세 장벽이 훨씬 더 클 수가 있습니다. 그 비관세 장벽에서 네. 가장 중요한 거는 EU와 관련해서 미국에 대해서 가장 지금 그 무역 수지 흑자가 많은 게 중국 다음에 EU 전체입니다. EU 전체인데 EU는 아까 말씀하신 지금 부가가치세가 평균 22%입니다. 문제 제기를 했죠. 그거 하고 그다음에 테크 기업에 대한 규제입니다. 그러니까 디지털 서비스 액트나 디지털 마켓 액트, AI 액트 이런 걸 통해서 규제를 하는데 그 규제 대상이 다 미국 테크 기업들입니다. 네. 그러니까 부가가치세를 공격하는 이야기는 그걸 없애라기보다는 그걸 리버리지로 삼아서 테크 기업에 대한 규제를 없애라고 주장할 겁니다. 그래서 미국은 이 상호관세를 가지고 미국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규제 완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겁니다. 거기에 더 초점이 맞춰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가세 환급까지 다 고려를 해서 만약에 관세를 매길지 그 외에 다른 조치들을 취할지 이런 걸 따진다는 거는 좀 주권 침해 아닙니까? 이거는 상대방의 자국 내의 사업자들을 위해서 세금 혜택을 주는 것까지도 미국이 통제를 하겠다라는 거는 아주 정확한 지적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은 이제 미국이 거기까지는 아까 이 대사님 말씀대로 요구는 안 하는데 미국은 똑같이 세일즈 텍스라고 그러니까 상품의 대금이 세일즈 텍스라고 매기거든요. 근데 부가가치세는 그거보다 훨씬 더 과학적인 방법입니다. 단계별로 10%를 해가지고 하니까 그러니까 그런 제도가 문제가 삼는다. 그러면 그거는 자기네들이 어떻게 보면 훨씬 더 후진적인 그 소비세를 매기는 건데 그거를 문제 삼을 수는 없는데 그거를 기화로 아까 최 대사님 말씀하신 대로 계산을 해서 우리가 불리하게 됐으니까 매긴다 이렇게 하는 거니까 사실은 국내적인 문제도 있고요. 외국을 주권 문제도 있고 그 이전에 미국 국내에서도 아까 지금 이제 공화당, 민주당 뭐 이 국회 이 상황도 얘기했지만 미국 국내에서도 법적으로 무조건 아무리 트럼프라도 매길 수는 사실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철강, 이 알루미늄 이런 것도 미국 국내법에 미국 안보에 뭐가 위배가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한번 했다가 그것도 안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막상 이제 상호 관세라는 것도 미국 국내법적으로도 이게 근거를 잘 대야지. 뭐 캐나다, 멕시코, 그다음에 한국 이런 데는 자유무역 협정이 맺어져 있는데 미국 국내법으로도 그럼 이런 나라에 대해서 갑자기 자기가 계산한 것을 매길라 그러면은 또 그 상당한 또 설득이 필요하고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그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을 비롯한 대한상인 회장단이 또 미국을 방문해서 여러 백악관 내지 의회 관계자들을 만나서 우리 측 입장을
설명을 했어요. 아까 10억 달러 말씀도 하셨지만 트럼프 1기 행정 때부터 바이든 행정부에 이르기까지 우리 기업들이 미국에 직접 투자한 규모가 1,600억 달러입니다. 이건 이제 대한상무회의소 측에서 밝힌 건데 230조 원에 달합니다. 230조 원이 우리 1년 예산 절반에 해당하는 막대한 투자를 미국에 쏟아부었는데 지금 뭐 소위 얘기해서 이거 갖다 부족할 것 같아서 더 해라 이제 이런 요구들이 안팎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 것 같아서 이런 대미 투자에 대한 직접 요구는 어떻게 보시는지 교수님께 먼저 듣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국은 핵심 제조업은 미국에 가져와야 되겠다는 겁니다. 그게 중국에 대한 과도한 의존을 없애고 특히 이제 코비드 상황에서 그걸 느꼈거든요. 이게 네. 상당히 위험스러운 일이다라는 것을 느꼈기 때문에 핵심 제조업을 가져오려고 하기 때문에 그 핵심 제조업 예를 들어서 철강 자동차, 반도체, 의약품 이런 것들은 가져오겠다는 겁니다. 그건 가져오도록 관세라는 채찍도 쓰고 네. 그다음에 보조금이라는 당근도 쓸 예정인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제 투자를 많이 했다고 하는데 그것도 역시 고려 상황은 될 겁니다. 그러나 EU도 마찬가지고 일본도 미국에 대한 투자를 트럼프 1기 이후에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고용도 상당히 우리보다 더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모든 나라가 그 내용을 미국한테 설명하기 때문에 네. 그게 큰 고려사항은 되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이시바 총리가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대미 투자 더 늘리겠다 이런 카드를 예. 또 제시를 했었죠. 예. 근데 이제 우리가 인도처럼 예. 인도는 이제 관세를 좀 낮추는 조치를 취했고 우리가 사실 관세를 어떤 품목에서 어떻게 낮추는지 이것보다는 사실 대미 투자에 대한 요구를 좀 받을 가능성 혹은 공급망에 대한 미국 내로 공급망을 옮기는 이런 것들에 대한 협조 내지 협력을 좀 요구받을 것 같기는 한데. 예, 정확하게 보셨는데, 그러니까 인도 얘기는 이 산업연구원에서 무슨 보고서가 하나 나와서 그런 건데, 네. 그거는 말씀하신 대로 인도는 이 상호관세 매기겠다 그러면서 백악관에서 이렇게 예시를 한 나라 중에서 인도는 관세가 평균 관세가 뭐 그냥 40% 가까이도 되고, 그러니까 네. 인도에 대한 얘기지 한국에 대한 얘기는 아니고요. 한국에 대해서는 아까 일본도 얘기하셨지만은 투자 이전에 적자가 크다. 적자가 크니까 적자 줄여라 하는 얘기하고 이제 대미 투자 얘기하고 두 개가 클 겁니다. 근데 이제 적자를 어떻게 하든 게 줄여라. 그래서 이시바 총리도 사실상은 가서 얘기한 게 투자 얘기는 했지만 투자는 또 상당히 오랜 기간에 걸쳐서 일어나는 거고 네. 물건 많이 사겠다고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도 어차피 세계에서부터 수입해야 되는 물건이면은 농산물하고 이제 에너지가 주로 그런데 수입하게 해야 되는 물건이면은 그냥 미국에 대해서 또 기왕에 사기로 한 거 있으면은 조금 빨리 이렇게 하는 거 필요하고요. 투자 문제는 아까 이 대사님도 잘 지적을 하셨는데 지금 뭐 최 대사님 그렇고 이 말씀하신 대로 그걸 우리가 세일을 하는 거 중요합니다. 우리 뭐 1,600억 투자 이미 돼 있다. 그다음에 일자리도 우리 계산으로는 또 상당히 많이 했다. 상당히 중요한데 정치인이기 때문에 내가 있을 때 바이든 때 말고 내가 있을 때 무언가 조금이라도 한다 하는 그 모양을 이제 보여주는 것을 어떻게 접근을 하느냐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죠. 그래서 저는 대통령 자신보다도 이제 미국 공화당 의원, 예를 들면 삼성이 투자한 데가 이제 텍사스인데, 텍사스도 뭐 당연한 공화당 샌데고, 그다음에 인디애나 이제 SK 투자했는데 그런 공화당 의원들도 좀 활용을 하고, 네. 그러면서 좀 이런 표현이 좀 어떨지 모르지만 네. 포장을 어차피 투자하기로 돼 있는 거 좀 포장을 좀 그럴듯하게 해야 되는데 이번에 예. 최태원 회장도 잘 얘기하셨지만. 투자는 상당히 실체적으로는 신중을 기해야 됩니다. 오히려 물건을 한번 사면은 끝나면 그만인데 아까 뭐 중간 선거 얘기도 하고 그랬는데 지금 바이든 때 정책을 조금 또 보조금 덜 주고 뭐 이렇게 한다는 것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투자는 상당히 협조적이면서도 우리가 실체적으로 이제 장기적으로 투자하는데 할 수 있을 정도의 그 예민하게 좀 분석을 해가지고 할 필요는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국민 우리가 꺼내들 수 있는 카드. 지금 뭐 여기 우리가 투자를 미국에 늘리겠다 하는 것도 하나의 뭐 이제 카드가 될 수 있게 하겠지만 그게 결정적인 카드가 된다고 보긴 좀 어렵고요.
아까 여러분들 말씀하셨지만 미국이 이제 트럼프가 관세를 꺼내든 것은 여러 가지 목적이 있거든요. 첫째는 미국이 하여튼 뭐 제조 부흥을 위해 갖고 일단 좀 막아야 되겠다고 하는 게 있고, 철강이나 알루미늄 관세 같은 게 대표적인 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하나는 상대 국가가 운영하는 높은 관세 장벽하고 비관세 장벽을 철폐하겠다고 하는 목적도 있거든요. 그걸 안 하면 관세를 부과하겠다 하는 이런 두 가지 목적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우리가 대미 투자를 늘린다 이렇게 해갖고 트럼프의 요구 사항을 다 충족한다고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한 일부라고 이제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국내 언론에 보면 이시바 총리나 모디 총리가 가서 뭐 굉장히 뭐 중요한 선례를 남겼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네. 실제로 이시바 총리가 방문한 그 다음 날 트럼프가 철강하고 알루미늄 보편 관세를 때렸거든요. 네. 근데 모디 총리하고 정상회담 하기 몇 시간 전에 상호 관세 부과를 발표를 했습니다. 네. 근데 뭐 이런 걸 보면 사실 정상 이 방문이 먼저 하는 것이 어떤 결정적으로 유리하다 이렇게 딱 단정적으로 얘기하기도 좀 어렵다고 봅니다. 사실 트럼프 일기 때 우리 그 자유무역 협정 개정과 관련된 협상을 우리가 좀 초기에 했잖아요. 우리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우리가 어드밴티지가 있었다라는 분석이 있는데 지금은 또 다른 양상. 예, 근데 일기 때 그 우리 한미 FTA 개정 협상하고 그다음에 철강 쿼타 협상, 그리고 또 이제 대외적으로 많이 공개는 안 됐습니다만은 네. 미국이 또 환율 압박도 당시에 동시에 했습니다. 맞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당시에 우리가 선방했다라고 주장하는 분도 있긴 하지만 객관적으로 볼 때는 저희 이제 굉장히 압박 속에 그걸 타협할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상황이었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겠습니다. 근데 FTA 개정 협상 내용 중에 환율과 관련된 건 결국 우리 요구대로 빠졌잖아요. 그거는 아닙니다. 별도로 놓자라는 게 기재부 요구 사항이었고, 아니, 그때 기재부가 항의 입장도 그 발표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환율 조작이라든지 일부러 우리 자국 통화를 좀 약세로 떨어뜨리는 이런 행위를 금지한다라는 포괄적 내용을 좀 FTA 개정 안에 좀 넣기를 미국 측이 요구를 했었는데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거부를 했었고. 미국이 FTA 협정문에 환율 조항은 원래 없습니다. 네, 없었죠. 예, 아무튼 미국이 뭐 이제 그걸 넣자고 요구를 주장하거나 요구할 수는 있겠지만 그건 이제 FTA 협정문에 들어갈 사항은 아니고요. 환율 관계는 양자 간의 별도 협상으로 해갖고 미국 측의 요구를 들어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게 이제 그 전례가 있는 게 TPP입니다. 환태평양 자유무역 협정. 네. 미국이 일본, 호주, 뉴질랜드, 뭐 베트남, 싱가포르, 말레이시아에 다 포함된 12개국이 포함된 TPP를 타결을 할 때 협정문 내에는 안 넣었지만 별도의 환율 관련 선언문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TPP 회원국들 중에서 외환시장 개입 관련 보고서를 정기적으로 발표하지 않는 베트남이나 말레이시아 같은 나라는 6개월 동안 네. 6개월마다 이 외환시장 개입 현황을 발표하도록 합의를 했습니다. 그게 그대로 우리한테도 적용이 돼서 한미 FTA와는 별개로 그거는 따로 우리 정부가 환율 시장에 대한 개입 내용을 초 1년에는 2018년 그 1년 동안은 6개월마다 그 다음에는 3개월마다 공개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우리가 외환시장 개입 상황을 보다 투명하게 함으로써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의 외환관리 상황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는 우리한테도 좋은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2018년에 한미 FTA 개정 사항에 보면요, 사실은 개정한 게 픽업 트럭이라고 그거가 관세가 25%거든요, 미국이. 네. 원래 이제 저희가 협상했을 때는 10년 만에 관세를 없애기로 했는데 그거를 TPP에서 30년간 일본이랑 다른 나라들이 합의를 해줬습니다. 그걸 우리한테 요구를 해서 결국 10년 하던 거를 30년도로 늘려진 것 외에는 사실상 의미 있는 사항은 없었습니다. 한미 FTA 개정 사항 자체가. 어떻게 보시면 최근에 베센트 재무장관도 환율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상대방에 대한 종합적인 관세를 정할 때 여러 조건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또 관세로 꼽았거든요. 다음 타겟이 이제 환율이 될 거다. 우리 또 관찰 대상국이니까 우리는. 저는
현재 상황으로 보면요. 예를 들면 이제 아까 중국이나 뭐 그러니까 외환을 어떻게 하든가 국가가 통제하는 나라에서는 좀 신경을 써야 되겠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이해관계가 한국하고 미국하고 거의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제일 걱정이 뭐 아시지만 이제 뭐 외국에 지금 애들 공부시키는 사람들도 있고 뭐 이렇기 때문에 우리의 걱정도 이 원화 가치가 떨어지는 거. 예를 들어서 1,400원에서 1,500원, 1,600원 이런 방향으로 나가면 요 프로그램 전에도 했지만 나가면은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통상 옛날에 이제 이 우리가 경쟁력이 가격밖에 없었을 때는 네. 환율이 좀 떨어지면 수출 회사가 좀 나아지고 이런 측면이 있는데 지금은 그런 것보다는 제품 질의 경쟁력이기 때문에 환율이 수출에 도움을 주는 것보다도 환율이 올라가면은 현실적으로 기업의 채무 구조에 상당히 지장이 있고 특히 이제 계엄물이 뭐 단기적인 얘기지만 이런 사태 때문에 환율이 떨어지면 국가 신인도에도 문제가 있고 그러기 때문에 한국도 환율이 1,400원, 1,500원 이렇게 원화 가치가 떨어지는 것을 상당히 원하지 않고요. 미국도 아까 이 재무장관 얘기하셨지만 미국도 지금 겉으로는 강달러를 상당히 강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국하고 미국 입장에서 보면 똑같이 그러면 이제 미국은 강달러, 그러니까 네. 한국도 이제 원화가 강해지는 것을 원하기 때문에 환율을 가지고 조작한다 이런 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근데 좀 긴 측면에서 보면 만약에 미국이 감세 정책 때문에 재정 적자고 문제가 생기고 또 달러 가치 자체도 자기네들이 잘못해서 흔들리고 그러니까 막 지금 이제 재정 적자, 무역 적자 이래 가지고 미국 자체가 문제가 커지면은 뭔가 하나 이제 희생양을 찾아야 되거든요. 네. 그러면 다른 나라가 뭐 환율이 어쩌다 뭐 이랬을 때를 대비를 해서 그런 조항 자체보다도 아까 이제 우리 이 대사님 설명한 것처럼 우리는 적어도 중국이나 다른 나라하고는 다르다. 우리는 우리의 외환 시장이라는 건 정말로 투명하게 운영하고 있다 하는 것을 잘 설명하고 대비하고 있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겠습니다. 네. 이제 아시다시피 미국 재무당국이 1년에 2번 그 환율 보고서를 보고서를 작성하죠. 하는데요. 네. 그 기준 뭐 3가지 있지 않습니까? 그 기준 이제 경상수지나 또 미국에 대한 대미 흑자 이거는 하는데 그거는 우리가 다 맞춥니다. 그런데 문제는 3번째입니다. 이게 그 외환시장 개입을 달러를 그러니까 사는 것으로 해서 환율을 약화시키는 게 문제인데 저희는 지금 원화 방어를 위해서 달러를 지금 시장에 풀고 있죠. 풀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희는 거기에 해당되지는 않을 겁니다. 뭐 사실 디테일한 사항은 협상에 들어가 보고 미국이 진짜로 요구하는 사항을 우리가 듣고 나서 판단을 할 수 있는 부분이긴 한데 우리 반도체나 자동차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메모리 제품 같은 경우는 국내에서 만들어서 수출을 하고 자동차도 대미 수출을 많이 하지만 절반은 현지에 생산하지만 절반은 또 우리 한국에서 만들어서 미국 수출하는 이런 구조인 거거든요. 사실 수출에 있어서 환율 효과를 보고 있는 것도 사실은 사실입니다. 저는 이제 걱정이 되는 거죠. 반도체와 자동차, 의약품까지 우리가 주력으로 수출하고 있는 품목들이 딱 대상이 됐으니까 이것들을 딱 찍어서 어떤 식으로 이제 관세를 올리고 어떤 다른 사항들을 요구를 할까. 사실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 크거든요.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트럼프가 이제 자동차하고 반도체 이제 관세 부과를 하겠다고 하는 것이 네. 그냥 그걸로 바로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생산 설비나 시설을 미국에 투자를 하거나 이렇게 될 경우에는 제거해 볼 수 있다. 이제 이런 입장을 취하고 있는 거거든요. 즉 뭔가 하면 미국 제조업의 부활을 위해서 자동차 공장도 그렇고 반도체 공장도 그렇고 미국에 투자를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양국 간의 어떤 협상 테이블이 이제 만들어진다면 트럼프가 이제 그 반도체나 자동차에 관세 부과를 하기 전에 한국이 어떤 미국에 대한 투자 계획이라든가 네.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양국 간의 어떤 합의가 있게 되면 관세 부분은 나중에 자연스럽게 해소될 수 있는 문제라고 봅니다. 이게 자동차도 그렇지만 반도체도 그렇고 우리 경제에 있어서 차지하는 비중이 워낙 크잖아요. 우리가 어디까지 미국의 요구를 들어줘야 돼요? 이게 다 미국에 생산하라고 하면 한국에 뭐가 남습니까?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여기 본사를 삼성이나 현대차 여기에 둔다 한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 안에서 일자리도 고용을 해야 되고 우리도 어디까지 들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 자동차, 반도체, 의약품 이제 세 가지에 대해서 이제 예시적으로 얘기를 했는데 자동차는 참고적으로 일기 때 철강하고 알루미늄하고 똑같이 미국이 정치적으로 봐서는 자동차 산업이 무지하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자동차도 매기겠다고 했어요. 해가지고 한 1년을 끌면서 조사를 했는데 그건 각 나라에서 하다가 시안이 그냥 자동적으로 넘어가가지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자동차 업계에 대해서도 상당히 비판을 많이 받았습니다. 한다 그래 놓고 왜 너 놓쳤느냐. 네. 그러니까 자동차 문제는 지금 이 멕시코하고 아마 캐나다를 어떻게 처리하느냐가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네. 이 자유무역 협정을 맺어가지고 미국의 공화당 이 의원들도 자유무역 협정을 맺었다는 거는 아까 말씀하신 부품을 캐나다에서 생산하고 미국에서 완성품을 생산하고 멕시코에 생산하고 이렇게 완전히 관세 없이 그냥 미국의 업체들 자체가 그거를 한 지역처럼 이렇게 운영하고 있던 체제인데 거기에 이제 떼어나고자 했을 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럼 자동차를 캐나다의 FTA를 불문하고 매길 것이냐. 네. 그다음에 부품은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 부품 가는 거. 네. 그런 세부적인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우리한테 무지무지하게 중요한 거지만은 아까 투자하는 거 한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고 이제 EU나 한국에도 약간 그렇지만은 한국 자동차나 부품이 미국에 많이 들어오는데 왜 그러면 미국 자동차 안 사주느냐 뭐 이런 쪽 얘기도 좀 할 겁니다. 특히 EU 같은 데는 그래서 이제 그쪽 관세 얘기도 좀 나오고 그리고 아까 이 역사적으로 미국에서 팔 수 있는 게 기껏해야 픽업 트럭 뭐 이런 거니까 그런 거에 대한 또 한국 관세 문제도 같이 연관해서 있을 수 있고요. 제 개인적으로는 이제 의약품 같은 거는 좀 더 강하게 뭐 한국이 자기들 나름대로 이제 좀 강점이 있다고 보니까 한국이 또 사는 문제에 대해서도 동시에 거론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예. 우리가 무조건 이렇게 미국의 요구에 휩싸일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이 드는 게 반도체 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가 메모리 시장에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시장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미국 빅테크 입장에서도 우리 한국 기업이 없으면 공급받을 데가 없거든요. 이걸 무조건 미국의 요구를 그렇게 다 들어줄 필요가 없고 우리도 자신감을 갖고 우리가 요구할 수 있는 걸 요구할 수 있는 상황 아닌가요? 지금 교수님? 보면 그 한미 간의 통상 분쟁이 83년부터 시작이 됐거든요. 네. 앨범 반덤핑, 84년에 이제 칼라 텔레비전에 대한 반덤핑, 그다음에 이제 86년부터 301조 협상을 하고 했었는데요. 그 지난 한 40년간 한미 통상 관계는 문제가 있었지만 그래도 원만하게 관리돼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도 저는 그렇게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미국이 지금 타겟을 잡는 거는 우선은 중국, 그다음에 EU가 타겟이거든요. 그래서 네. 한국도 당연히 이제 미국이 요구사항을 가지고 오면 제가 검토를 하고 하겠지만 결국 그 중장기적으로는 원만한 관리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지금 홍 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자동차는 카나다, 멕시코 25%를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하는 상황에서 안 매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한국이나 베트남이나 말레이시아, 태국에서 생산된 미국산 자동차가 미국으로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카나다, 멕시코와 자동차 관세는 연계가 돼 있고요. 그다음에 반도체는 마이크론이라는 메모리 분야에 미국 기업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요구 사항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 각각 품목에 대해서는 좀 별도로 분석할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미국과의 협상을 통해서 주고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게 우리는 무조건 예외로 대달라 그건 통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요구사항을 어느 정도 수용을 하면서 미국 시장에 대한 접근을 확보해야 될 겁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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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하세요. 먼저 말씀해 주세요. 지금 트럼프가 이제 계속 관세로 위협을 하고 이제 우방국들한테도 이제 계속 총을 쏘고 있는 이런 상황이 되는데 실제로 미국이 만약에 25% 관세를 멕시코하고 카나다에 부과를 하고 EU에 대해서 부과를 한다 그러면 네. 그런 나라들을 그냥 있겠습니까? 보복관세 내지는 뭐 다른 조치가 취해질 수 있겠죠. 예, 보복관세를 때리고 물론 이제 입장은 미국이 훨씬 강하겠죠. 그러나 결국은 미국도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트럼프가 이제 이렇게 강하게 나가지만 결국은 협상장에 빨리 나오라 하는 이런 메시지로 일단 봐야 되고요.
그러면 협상장에 나갔을 때 어떤 카드로 주고받느냐 이런 준비를 상호간에 하는 게 이제 중요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이사님. 아까 말씀하신 이제 우리가 미국 정부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우리의 요구 사항을 전달하는 거 당연히 대표들이 할 거고요. 근데 그거와 비슷한 효과를 갖는 게 요구가 아니라 이 아까 얘기 중에 많이 나온 게 미국의 기업들이 미국의 이제 한국하고 연계를 맡고 있는 기업들, 부품을 쓰는 사람들, 그다음에 미국의 반도체 관련 업체들은 우리나라보다도 훨씬 더 이 트럼프의 이런 정말 무지막지한 관세, 자동차도 마찬가지고 반도체도 더욱 마찬가지일 겁니다. 네. 상당한 반대를 할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그분들하고 이렇게 협의를 잘 진행을 해가지고 그 사람들의 목소리가, 그 사람들이 이 트럼프가 이제 가장 걱정하는 이 정치적인 표기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 우리의 입장, 또 그 사람들이 지금 이제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공장들, 기업들이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자동차, 뭐 이 반도체 이런 데는 세부적인 협상에서 그러다 보면 이제 결국에 많이 면제, 뭐 예외, 그래서 그 사이 역사를 보면은 그래서 그 사람들이 막 얘기를 해가지고 처음에 꽝 했던 것에서 네. 다시 이제 면제 그래가지고 빠져나가는 것도 많으니까 그게 직접적으로 뭐 트럼프에 대해서 안 된다 이런 건 아니지만 비슷한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네. 관세뿐만 아니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종전을 하려고 지금 속도를 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첫 장관급 회담에서부터 상당한 합의점,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전해지고 있죠. 전반적으로 보면 트럼프 행정부가 친러시아 행보를 보이고 있다는 분석, 그리고 러시아 쪽에 많은 것들을 내주면서 이번 전쟁을 끝내려고 한다라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배경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기본적으로 트럼프가 선거운동 과정에서 자기가 취임하면 한 달 내에 끝내겠다 그랬거든요. 네. 그게 러시아,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침략으로 인해서 지금 기업 영업 환경이 굉장히 나빠진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미국과 EU, 그다음에 우리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러시아 제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사실 트럼프를 지지했던 많은 기업이 러시아에서의 영업 기회를 많이 잊어버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네. 이것을 빨리 끝내서 기업들이 러시아와의 영업을 다시 재개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트럼프는 가능한 대로 빨리 이 문제를 종결하고 싶어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러시아의 그 동의를 받아내야 되기 때문에 러시아와 직접 협의를 하면서 협상을 가능한 대로 빨리 타결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을 상대로는 뭐 압박이 상당해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트럼프가 우크라이나 종전을 빨리 해야 되겠다. 그다음에 네. 이제 가자 지역의 분쟁도 빨리 해결해야 되겠다. 이제 이런 얘기를 쭉 하는 보다 근본적인 원인은 일단 미국이 지금 이제 국력이 너무 많이 분산이 돼 있다. 해외 이제 분쟁 때문에 뭐 에너지를 너무 많이 쏟고 있다. 이런 이제 생각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분쟁 해결을 빨리 촉진시킴으로 해갖고 미국 국력을 좀 더 집중시키고, 그다음에 이제 중국과의 어떤 전략적 경쟁은 끝없이 가는 거라고 봅니다. 앞으로 이제 굉장히 장기간 진행이 될 거라고 보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미국의 국력을 좀 더 집중해갖고 중국과의 어떤 전략적 경쟁에 집중하겠다, 이런 어떤 전략적 접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결국 친러 행보가 중국 견제의 목적도 있다라고 보시는 거군요. 외교는 제 전문 쪽은 아니지만요. 네. 저는 조금 이제 다른 걱정이 생기는 게, 이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전쟁 끝내겠다고 한 게 아까 한 달 말씀하셨는데 한 달이 아니라 선거 때는 하루 만에 끝내겠다고 했거든요. 취임 전에 끝내겠다 이런 얘기도 했었어요. 하루 만에 끝내겠다 그랬는데, 그러고 나서 지금 상황 돌아가는 거 보면은 뭐 거의 공통적으로 시작하면 우크라이나 입장, 유럽 입장 거의 신경 안 쓰는 거예요. 어떻게든가 좀 심하게 얘기하면 전쟁을 끝낸다는 자체가 목표고, 내가 뭘 이뤄냈다. 그리고 솔직히 노벨 평화상 욕심 숨기지 않았고요. 네. 예, 이렇게 해서 그냥 그 자체로. 그리고 정말 걱정되는 부분이 김정은 그 위원장 얘기를 여러 번 하거든요. 그래서 날 만나고 싶어 할 거다 그러면서 계속 띄우고 있기 때문에 네. 정말로 이런 사례가 이런 방식이 어떻게든가 내가 뭘 하나 이렇게 내 가지고
끝냈다. 그러니까 뭐 덜컥 정말 만나가지고 해결 아닌 걸 해결했다 그렇게 내세우는 거를 방지하는 게 우리는 상당히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아까 뭐 트럼프를 직접 만나거나 이제 참모들하고 해서 한반도에서 얼마나 여러 가지 미국이 정말 중요하고 한반도의 위익이 중요하고 북한에게 어떤 거고 이런 걸 좀 사전에 잘 좀 얘기를 해가지고 우리는 적어도 지금의 이 우크라이나 상황 같이 되는 것을 좀 피하는 게 좀 상당히 중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종전 협상과 관련해서 예. 우크라이나 그 정부의 제시한 광물 협정과 관련된 논란이 많이 있죠. 상당한 규모의 거의 전쟁 배상금 수준의 이런 경제적 요구를 했다. 경제적 식민지로 사실상 우크라이나를 전락시키는 거다 이런 평가까지 나오더라고요.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그건 기본적으로 트럼프의 경제적 이익 우선 정책이죠. 트럼프는 다른 건 관심 없고요. 모든 걸 거래적 측면에서 하니까 주고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미국이 그간 제공한 원조 그거를 받아내야 되겠고 또 하나는 지금 이 종전 협상에서 가장 핵심은 영토 문제나 배상 문제나 이런 건 아니고요. 이제 소위 말하면 안보입니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가 요구하는 거는 푸틴이 다시 공격 안 할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나토에 가입을 시켜주거나 아니면 우크라이나와 미국 간의 상호방위 조약을 맺어주든지 해야 된다고 하는데 그거는 기본적으로 불가능하거든요. 불가능하니까 트럼프가 이야기하는 걸 이런 식으로 광물 협정을 맺어서 미국 기업들이 진출하고 미국 기업들이 여기에서 마땅한 이익을 가져오면 그게 바로 시큐리티 개런티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윈윈이라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우크라이나에서 미국이 한국처럼 상호방위 조약을 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간접적인 시큐리티 개런티를 하겠다 하는 그런 측면에서 추진하고 있는 점이 상당히 있을 겁니다. 네, 지금 우리는 그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이죠. 지금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를 좀 조율하고 있다. 이런 소식도 전해졌는데 역대 어느 정부보다 지금 정상 간의 통화가 지금 늦어지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괜찮겠습니까? 이렇게 늦어지는 거에 대해서 우려를 하고 있는 시각도 많이 있어서요. 네, 원래 이제 정상적인 정부의 형태를 갖추고 있는 게 훨씬 더 유리하긴 하겠지만 지금 뭐 권한대행 체제에서 지금 정상 그 외교를 하는데 상당한 제약이 있는 건 사실일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뭐 정상 간의 통화가 늦어진다 그래갖고 우리가 결정적으로 우리가 손해를 본다거나 피해를 본다거나 이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고요. 지금 나중에 이제 어느 시점에 이제 통화가 되거나 이제 뭐 회동을 하게 될 경우를 대비해서 정부가 취할 수 있는 만반의 준비를 지금 냉정하게 하는 것이 이제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기업이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뭐 투자를 하거나 이런 것들은 이제 기업체들이 할 수가 있지만 관세 협상이나 뭐 비관세 협상은 결국 또 정부가 개입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은 정부하고 기업들하고 긴밀한 협조하에 냉정하게 대응하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한 지 이제 한 달여가 지났는데 정말 한 달밖에 안 됐냐고 되묻는 분들이 많습니다. 정신을 못 차릴 만큼 관세 공격을 퍼붓고 있죠. 불리한 상황에서 협상에 임해야 하는 것도 현실이지만 이럴 때일수록 협상의 원칙과 목적이 흔들려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용감한 토크쇼 직설 마치겠습니다. 여기는 모든 경제가 모이는 SBS BG였고요.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